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핫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은 여야의 중진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용호 의원님은 이제 3선에 도전하시는데 지역구를 서울 이제 마포 쪽으로 해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저 지역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때요? 그 마포가 접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마포가 지금 그 세 번째 민주당이 내준 네.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저 만나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포에 의외로 네. 호남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한 30% 정도가 네. 됩니다. 네. 맞아요. 자,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네.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맞서서 정말 이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네.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불안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쭉 와 있는데. 자, 이제 이번에 되시면 이제 6선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 준비는 탄탄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뭐 준비는 뭐 지금까지 이제 한 3년 넘게 의정 활동한 데다가 지금까지 뭐 제가 5선에 이르도록 또 쭉 해온 것이 있고 뭐 아무래도 그런데 선택받는 입장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또 저렇게 많이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자, 이제 이번 주도 여야가 예산안, 방통위원장 탄핵건 이걸로 이제 날선 대치를 보였고요. 또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강대강 대치가 연말 전국을 계속 강타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죠. 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부 슬림화 일환으로 폐지됐던 정책실이 다시 부활된 게 특징입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이 됐죠. 자, 이제 여러 수석들도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님, 이 청와대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예견됐던 것이고요. 그 수석 중에 몇 분들이 총선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이어서 예를 들어서 김은혜 수석이나 강승규 뭐 이런 수석들은 오래 전부터 사실은 벌써 뭐 지역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가 돼서 이제 교체를 한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뭐 6개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국정 어떻게 보면 이익이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참모진들을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인물 면면들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좀 아는 분들도 있고 그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출범한 이후 한 1년 6개월 됐지 않습니까? 국정은 사실은 뭐 그 여당에서는 평가가 달려야 하겠지만 대체적인 그 시각은 국정이 굉장히 난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뭘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쩌면 민심을 굉장히 이반하는, 민심의 정면으로 배반하는 그런 그 국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이제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에서 그 여당 후보가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나서서 국민의 뜻은 무조건 옳다라고 했고 그를 시발로 해서 국정기조를 대대적인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기대도 하고 있는데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국정 난조를 겪었던 참모들에 대한 책임 또는 뭐 일신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어쨌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건 대통령부터가 국민을 대하는 그 자세가 우선 겸손하고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하게 그리고 좀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그 국민들의 뜻을 좀
받들고 특히 반대파의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전부 저의 부족이다.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이용호님, 이건 좀 약간 좀 다르죠, 이전과는? 네,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부덕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네. 없거든요. 그만큼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고 아마 국민들을 못지않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그럴까 충격받은 분이 아마 대통령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누이면서 동분서주했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실망했을 텐데 그렇지만 국민들을 생각해서 본인의 탓으로 돌리고 또 사과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차제에 이 엑스포 유치 실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역전할 수 있다. 뭐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이런 모습들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엑스포 유치에 거의 포기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뭐 해보나 마나 한 게임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취임 이후에 어떤 계기로 누가 이걸 시작을 했고 또 처음에는 아마 부천에서도 외교부에서 들은 것도 저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다. 네. 그러니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마치 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섰던 것이 결과적인 이렇게 참패로 왔기 때문에 그 외교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 총체적으로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보고 체계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뭐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상대로 국회에서 질의를 했고요. 대통령에게 진실이 보고됐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조사 얘기까지 꺼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지나치게 앞서가는 부분도 있는 것 저는 뭐 들고요. 국정조사를 해서 그 얻을 건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분명한 것은 그 이렇게 형편없이 그 표 확보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표가 많이 확보된 것처럼 또는 네. 저 2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결승에서 뒤엎는다. 네.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뭐 거의 추격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또 그 보고도 대통령도 그 지금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뭐 한 10개 국가 정도 10여 개 국가 정도 앞선다. 이런 보고까지도 대통령한테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뭔가 이건 크게 고장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제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이 모든 건 대통령의 그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뜻 보기에는 겸양인 것 같지만 이렇게 두리뭉실해지잖아요. 분명히 뭐 대통령이 혼자 뭐 나서서 이걸 유치 전에 나선 게 아니고 뭐 무수한 참모들이 있고 강요들이 있고 공직자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잘못으로만 그냥 밀어버리면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분명히 대통령이 보고받은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었고 잘못된 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실에서부터 진상을 규명을 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부산 엑스포에 대한 유치를 실패했다고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서 또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 결국 이거 나라망신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국회에서 이런 일 가지고 정력 낭비해서 또 정쟁의 소재로 또 이렇게 치닫는 것은 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부가 대통령이 스스로 좀 책임 규명을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실패 자체가 꼭 패배다 이렇게 연결짓기는 좀 그렇고요. 평창 그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삼수 끝에 그렇죠. 된 바가 있고 비록 큰 표차로 패배를 했지만 나름대로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관이 하나가 돼서 뛰었던 후회 없이 뛴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또 평가를 할 만하고 또 부산도 그런 대로 또 홍보가 된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번에 패배에서 얻은 교훈이 값지다면 네. 교훈을 제대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대충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저는 국정조사 이런 방법은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요란하기만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 관련해서 감찰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고 체계나 이런 것도 쭉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그러면 똑같은 원보이스로 하나의 목소리로 보고가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경로로 좀 우리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체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이런 부분도 한번 차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패배했지만 이 패배에서 우리가 새로운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뭐 또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나 규모를 볼 때 한 지역에서 어떤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거국적으로 나서고 막 민간이 나서고 더구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 아니에요. 회장들이 경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래 전략을 짜고 하는데 해야지 뭐 부산 엑스포에 거기에 막 그냥 온 전력을 그냥 투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는 부산 차원에서 좀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거둘 일이 있으면 거두면 되지 막 대통령이 막 이거 유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 정상을 뭐 만나고 몇 개국 뭐 정상을 만나서 뭐 몇십 개 국가를 만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 또 지구에 뭐 495 뭐 바퀴를 뭐 다닐 정도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거는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중견국가로서의 그런 리더십에는 좀 이렇게 좀 그건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되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분점하는 좀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뭐 총리나 또 이런 분들이 다 거국적으로 나서는 것이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실 열정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익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아니 근데 그것보다 더 할 일이 많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뭐 참고로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비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이태원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 그 부분 그다음에 최상병 유가족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좀 보듬는 노력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결이 다른 문제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관련해서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을 개편을 했는데 과연 이 엑스포 이게 실패한 것에 관해서도 반영이 된 인사인가? 네.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 네. 또 국정기획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사실은 승진을 네. 했고 또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은 정무수석으로 갔는데 지금 이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저도 정치권의 집권 여당입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게 정무 기능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더구나 한호섭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뉴라이트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책임을 질 사람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해요. 이건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할 때 합당한 책임을 합당한 사람에게 지게 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좀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 많으시면 공천에 지장 없겠어요? 아니 뭐 저는 뭐 공천은 공천이고 전 이상민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뭐 본인 걱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한번 짤막하게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산의 지역구를 준 전재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에 왔던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대역전극을 이야기했다. 이게 국회를 속인 거냐, 부산 시민을 속인 거냐.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임종석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은 미일 외교에 추중하던 가치 외교가 진영 외교로 기울면서 고립됐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 또 이것도 너무 지나친 평가인데 이게 짤막하게 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진영 외교로 갔다 뭐 그러면 뭐 29표밖에 안 나왔겠어요. 우리한테 더 훨씬 많은 절반 정도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취할 점은 왜 역전을 한다, 이긴다 이런 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 필요하면 뭐 감찰 이런 것도 또 난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표계산에서 동그라미가 있고 확실한 거, 예. 세모는 네. 불확실, 네.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네. X는 확실히 아니고. 네. 근데 동그라미만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동그라미만 계산해도 사실은 확실히 표를 확보한 게 아닙니다. 말로는 뭐 이분들 지금 대상되는 분들은 대사나 정부 쪽 그 상대 국가의 무슨 정치인이나 예. 또 그 고위직들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능구렁이들이에요. 그렇죠. 그 포커페이스 딱 하고 네. 그러면 와서 부탁하면 걱정 말라고 네. 그런데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세모까지 계산했으니까 뭐 추격이 되는 둥 뭐 저 결승에서 뭐 이렇게 뒤집는다는 둥 이런 착각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네. 제가 볼 땐 이거는 결과가 나올 텐데 속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는 좀 지나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만 조금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는 마지막 까봐야 돼요. 네. 그건 뭐 항상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확인된 것은 돈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우디 오일머니 이게 네.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반이 투명성이 이제 제고됐기 때문에 우리 재벌 뭐 대기업 총수들이 돌아다녀도 사실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전과는 이제 달라졌다. 네. 그런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이제 뭐 2035년에 뭐 재도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주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뇨한 혁신위원장 체제에서 굉장히 성과를 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뜬금없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바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이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는데 이게 좀 어찌된 상황입니까? 저도 처음에 공관위원장을 나를 시켜달라 이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좀 느닷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또 지난번에 혁신위하고 뭐 짜고 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짜고 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근데 즉각 2시간 만에 그것은 뭐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탈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뇨한 이제 혁신위원장이 그만큼 조금 순진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의 의욕은 넘치고, 그러니까 처음에 혁신위원장으로 왔었을 때 본인의 어떤 기대나 목표 이게 이제 관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시차를 두고 지금 저 지도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혁신위에서 어떤 의결하에서 넘어온 것을 나중에 이제 공관위 사안이기 때문에 넘긴다고 그러니 그러면 내가 공관위원장으로 해주면 내가 딱 그걸 실행할게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조금은 정치를 굉장히 좀 가볍게 본 측면도 있고 또 좋게 얘기하면 좀 순박하게 본 측면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알다시피 그 현 지도부하고 혁신위가 굉장히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안 되는 얘기인데 조금 가볍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지만 본인의 열정이나 의지는 상당히 높이 사고 결과적으로 처음에 혁신위가 출발을 했었을 때 그 의욕과 또 그 말의 성찬
이런 것에 비해서 결과는 좀 사실은 좀 기대는 못 미쳐서 여러모로 좀 걱정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혁신이든 태생적으로 그 기간 활동 기간도 2개월밖에 안 돼요. 예. 뭐 지금 국민의힘의 뭐 그 부조리나 잘못된거나 뭐 결함이나 이런 거를 2개월 동안에 뭘 하겠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밖에서 오신 분들이고 내부 사정도 잘 모르고 또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의 정치력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혁신위를 하는 건 뭐 저희 당도 그렇고 저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냥 잠시 국민들의 그 좀 심하게 말하면 눈속임 이렇게 좀 치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의혹이 사실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너무 의혹을 넘치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좌충우돌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 제가 여기 인요한 요 위원장과 혁신위에 가서 특강을 좀 했거든요. 했죠.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보단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셔라. 그리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그 민심의 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걸 한 거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하고 겸손하게 하라는 걸 적극 권해라 그랬더니 인요한 위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통령을 만나면 또 대통령 오도받고 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얘기할 때서 그것도 조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런 저 중진들 또 지도부 험지 불출마 이거를 어떻게 외부에서 온 혁신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막강한 권력자들인데. 처음부터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지금도 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 뭐 수직적인 관계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혁신위는 당의 기구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대통령실까지 건드는 것은 사실은 거기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그 우리 당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안을 찾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출발 자체가 이제 강서구청장 패배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지도 체제가 흔들릴 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간판을 내걸고 시작했던 건데 여전히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큰 상황 변화는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당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은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뭐 대통령 국정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굉장히 강하고 섬세하지가 않고 국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위에서 눌러버리는 그런 강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한계 결함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민심이 이반돼 있는 거를 정면으로 대응을 안 하면 저 당에 대해서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혁신이나 당 지도부에게 당당하게 대통령실에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주문은 다른 결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당에서 정권을 창출한 것이고 당에서 입장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할 용기가 없었거나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 대변 안 했던 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대통령실 가서 그렇게 당을 그게 어다르고 아다르지만 좀 네, 그런데 이제 이영호 의원님 이제 강서구청장 네. 보궐선거 패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제 그 지역이 국민의힘에 불리한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김태우에 대한 어떤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그 분석이 뭐 여야 공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대통령실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기대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윤심을 팔았고, 그렇죠? 거침없이 하라 이런 얘기를 뭐 전해 들었다.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또 자기 지역구가 가가지고 의정부고에 하면서 또 대통령을 팔았어요, 윤심을.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대통령제라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랬어요. 예전에 뭐 작년 2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민주당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얘기할 건 아니고 한계는 있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좀 우리 결국은 당이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실 어떤 국정 운영을 해 가든 간에 그래도 지혜롭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민생을 잘 행정부에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의 몫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할 일은 잘 못한 것이 사실 아니냐 그런 뭐 자성을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맹종하고 또 이 권력자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이견이나 뭐 비판적 얘기하면 내부 총질로 몰아버리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그 정치 문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정부나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려면 여당에서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꽉 쥐고 있으려는 또 주변에서 그 소위 친윤 그룹이 꽉 쥐고 있으려는 그런 욕망들이 그득하고 또 당에서 지도부나 또 의원들도 윤심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깨갱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저는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한테도 또는 당에도 그 얘기를 다 같이 해서 좀 일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됐죠. 네. 네. 이제 집권 여당과 정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게 참 딜레마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철학을 이렇게 뭔가 국정 기조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민심이라고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낼 때 이게 또 당정 간의 갈등이다. 네. 이게 가지고 또 국민들이 싫어해요. 기사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전만 해도 사실은 혼연일체로 가자. 당과 정이 진짜 하나의 목소리로 뒷받침을 전적으로 하자 이런 기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강서구청장 패배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참 이게 제도적인 또 제도의 문제와 또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아니 대통령이 하는 그 국정에 여러 가지 그런 것 국정 행위가 민심에 맞고 이치에 맞고 상식에 맞으면 그 혼연일체로 해도 되죠. 혼연일체로 해야죠. 근데 민심에 위반되고 상식에 맞지 않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걸 했어요. 그런 게 작용을 했고 그러면 당이 가면이 나서 가지고서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 민심의 이치에 맞게끔 상식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건 갈등이 더 좋은 겁니다. 네.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우리 당으로 오셔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혁신이라는 게 뭐 여야 공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개혁이 이제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처럼.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태산, 명동, 서일필, 용두사미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오히려 확고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새 최고위원회 김석기 의원을 이제 앉혔는데 또 당 대표가 친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결국 뭐 비대위로 가기보다는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빈자리를 뭐 굳이 김재원 이제 전 최고위원 네, 자리거든요. 그 자리죠. 그 자리에 뭐 비워놨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고 네. 실제로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요즘에 그렇게 뭐 크게 기능을 하나 존재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뭐 그 조용한 상황이고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채워서 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 정책 메시지를 해석하자면 내 중심으로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민 의원님,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 선거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앞으로 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다르겠죠. 그런데 이번에 당무감사인가요? 예. 당무감사를 해서 거기서 아주 굉장히 그 현역 의원들한테는 이제 무서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하자면 명단과 리스트가 나돌았어요. 예 그리고 뭐 정당 그 지지도와 또 그 개별 의원들 또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그 지지도가 격차가 크면 현저하게 열의에 있으면 뭐 그거는 컷오프 대상이다 예. 뭐라 할 정도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아마 김기현 대표가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더 보강하고 또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또 특히 역설적으로 혁신위가 지금 제대로 기대한 만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부담이 김기현 대표 체제, 김기현 대표한테 그대로 갈 건데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내서 자신의 리더십을 보강을 하려고 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우리 대표 지도 체제와 혁신위와의 관계는 사실 순망치 않은 관계였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혁신위가 없어지면 당연히 이제 입술이 없으면 잇몸이 차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김기현 대표로 봐서는 그런 압박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당무감사 결과나 컷오프 뭐 이런 것이 착 나오면 사실은 의원들로 봐서는 뭐 숨을 죽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12월 중순 정도 가면은 공관위원회를 띄우겠다.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그러면 공관위 또 공관위에 이어서 선대위 체제로 이렇게 자꾸 국면 전환을 해서 결국은 김기현 대표로 이 총선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떤 좀 역할론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네. 총선은 각 개별 전국적인 후보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누구냐, 선대위원장이 누구냐,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 판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그 우리 외부의 그 어떤 평론가들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개별 후보들의 어떤 역량이나 득표력을 무시하고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느 그 선대위원장이 어느 그 뭐 누가 오면 뭐 전체 수도권을 다 한다. 그렇게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유권자들이 각자 그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그 표심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뭐 어느 특정인의 인물이 무슨 뭘 맡았다고 해서 그렇게 될 리는 없고 특히 뭐 원희룡 한논동훈 장관이 또 그렇게 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분들도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국민적 영웅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뭐 어느 그룹에서는 또 띄우는 작전을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도 보면 이제 무슨 마케팅 할 때 무슨 이제 물건 팔 때 미끼 상품. 아니 미끼 상품이 아니라 그 전에 쫙 분위기를 잡잖아요. 뭐 노래도 부르고 무슨 뭐 마술도 하고 이런 것처럼 선거도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람을 모으는 효과, 그러니까 집객 효과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어떤 뭐 프레임으로 봤을 때 뭐 누구와 누구 싸움이 되거나 뭐 저 총선은 어떻게 되거나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사람을 모으고 뉴스를 생산하는 뉴스메이커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대위원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많이 비판도 하고 뭐 친명에서는 특히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대전을 갔든 뭐 대구를 갔든 어디 가도 뭐 사인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막 줄을 서는 거 보면 이건 충분히 그 자체로 어떤 신드롬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총선에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총선은 지역구 250여 개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 달라서 거기에 나름대로 히스토리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천편일률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걸 당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걸로 기준해서 탁 자른다고 그러면 나중에 반발이 많이 생길 수는 있죠. 그리고 여당은 뭐 좋건 싫건 간에 그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 심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플레이어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내가 저 상대 쪽에 있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면 돼요. 겸손하게, 부드럽게, 섬세하게, 그리고 좀 더 들어주는 이런 좀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면 지금보다 대통령 지지도 한 10% 올라갈 겁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번엔 이제 세 번째 주제 민주당에 관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놓고 뭐 내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좀 갈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래 민주당의 약속은 이제 현행 연동형 비례제 이거를 이제 그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고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병립형 회기를 사실상 시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당에서 의총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상민 의원님, 이거 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멋지게 하면 다치는 걸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멋지면 멋져서 멋지게 이길 수도 있는 예, 거다. 멋지게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성질은 아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큰 결함은 내로남불, 위선적, 네. 약속을 뒤집는 정당. 이 늪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네. 지난번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뒤집고 네. 본인이 막판에 체포동의안 또 할 때도 부결해달라고 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찍혀 있어요, 낙인이. 당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겠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하겠다. 또 저 국민의힘에서는 그 소수파의 진입을 또 다양한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위해서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 저희 당에서는 비례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리고 비례는 준연동형 비례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 뒤집는 거 아닙니까? 병립형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건 우선 첫째 뒤집는 거예요. 또 하나 비례대표를 확대하거나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는 건 완전히 없어졌어요. 두 당이요. 예. 두 당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요. 뭐냐면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40여 석의 비례대표만 가지고 뭐 준연동을 하느니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니 이것처럼 마치 하면서 좀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 준연동형 그걸 고수하는 의원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 소수파 다양한 정치 세력이 원내 진입을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연동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하는데 소선거구제 고수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소선거구제도 폐지하고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대선거구제로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선호하는 비례대표로 대폭 확대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쓱 양당이 밀어놓고 지금 비례대표의 부분만 준연동형으로 하느냐 병립형으로 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도 이제 의견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국민과의 약속 말하자면 다당제를 지향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을 원내 진입을 하도록 선거제도를 고치겠다 이 약속을 두 당이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영호님. 네. 아직 이제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이고 제가 그 속내를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가 당시에 이제 검수완박, 그 공수처 이걸 놓고 소수정파의 어떤 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해서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이게 도입이 됐던 것은 가장 크게 주장했던 게 그 당시에 정의당 예. 하고 또 손학규 당시 대표 있었던 민생당입니까? 네. 하여튼 그쪽에서 주장을 해서 네. 도입이 됐던 건데 그 이후에 지금 그런 위성 정당을 거대 양당 다 만들어서 이런 이제 결과가 왔는데요. 저는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이 나쁘냐?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라 모든 당이든지. 그래서 합종 연행을 하게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당에서 처음에 우리 당에서는 하여튼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결국은 100석 남짓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이건 안 좋다. 특히 수도권에서 굉장히 이제 열세인 상황에서 이건 안 좋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수도권에서 절반은 먹을 수 있고 네. 영남에서 먹으면 적어도 뭐 이렇게 지금 그 의석 구조처럼 아주 열등한 상황은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에서는
우리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병립형으로 가야지 과반수를 넘을 수 있다. 이런 점 네. 혹시 좀 제가 볼 생긴 때는 것이고요. 예. 조금만 더 붙이면 지금 사실은 이제 곧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양당이 체면이고 보고 명분이고 이거 안 따져요. 무조건 이기는 거. 이게 결국 당리당략으로 다시 회귀를 했다. 이재명 지금 대표 얘기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구제 때의 그 합의 과정에서도 하여튼 양당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병립형 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그 200여 석에 250석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거 대선거구제를 합시다. 소수파의 원내 진입을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거절하기 어려워요. 최소한 도농복합지역의 경우는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달리해서 뭐 하자라고 하면 국민적 명분도 없고 민심도 없고 사실 이기는 게임으로 갈 수 멋지게 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그 소리를 쫓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하자니까 과거로 회귀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과 이해관계가 딱 결부돼서 두 당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의 이재명 쪽하고 딱 이해관계가 맞아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비례대표를 병립하는 건 명분도 없어요. 아주 쪼잔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돌아가셔서 저 지역구 저 대선거구제로 합시다. 도농복합 이거라도 합시다라고 한번 주장을 해보세요. 사실 그게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대선거구제로 수도권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자꾸 반대했던 이유는 이제 민주당은 호남이 텃밭이고 또 국민의힘은 영남이 텃밭인데 혹시 중대선거구제가 이게 확정되면 결국은 영남에서도 이제 그 의석을 많이 내주는 상황이 생기고 호남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의원들이 중선거구제를 하면 이거 절반 나가는데 이런 위기감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이 논의가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영남 의원들이 예. 저기 저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구만. 예, 그런-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례제를 둘러싼 논란을 하고 있는데 선거제 전반으로 좀 대화가 확산이 돼서 그런데 미묘한 갈등이 이제 민주당 내에 있는 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은 병립형 회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아주 그 명예로운 패배를 선택했던 그 노무현식의 길을 가지 않고 이재명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 갈등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전히 이제 대선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립형 비례제라는 게 아무래도 한 20명 정도는 의원을 네. 사실상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공천권 그런 수싸움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은 비례대표 병립형을 하면 자기 사람을 심을 수 그렇죠. 있는 예.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대되는 저 이낙연 전 대표나 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반대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예로운 패배다, 명예로운 순이다. 이거는 괜히 하는 정치인들의 저 쓸데없는 장식 저 레토릭이고요. 예.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예. 좀 더 나가려면 예. 지역구부터 크게 명분을 갖고 가야 되고 예. 비례도 명분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런 분석에? 저도 뭐 거의 괴를 같이 합니다. 우리 뭐 지금은 같이 당 하나 만들자. 지금 거의 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패널들한테 토론을 붙여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정치인은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생적인 문제 의식하고 상인적 현실 감각.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강조한 것이다. 자기 상인적 이해관계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게 저 이상민 이해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례제 논쟁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소환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네. 저 어쨌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당이에요. 이재명 사당. 그리고 개딸당. 이제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의 그 병립형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이해관계가 딱 맞아가지고 지금 지도부도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양당의 지도부가 이해관계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란은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자, 대선 패배 이후에 정치 일선과의 거리를 뒀던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그래도 약간 로키로 행보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강성낙연 뭐 그런 이미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내 민주화 문제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젠가요?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나옴직하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 리스크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제 3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이낙연 신당도 태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 이제 문제니까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요? 저 행동 그러니까 무슨 별도의 신당을 만들어서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논란은 저변에는 쫙 깔려 있습니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남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건 몇 명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것도 이제 시기에 가지고 시기 언제로 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뭐 여러 농담의 차이가 있는데요. 분명히 흐름은 있고 그것이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곧바로 뭐 신당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여기에 물적, 인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네. 당장 자산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 당 밖을 나갈 때는 이런 거 다 놓고 나가는 거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 실제로 이낙연 계보의 그 원외 인사들은 실제로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들고 있어요. 원래 네. 이제 대선 때는 모든 인적 자원이 이제 뭉치거든요. 지정 따라서 네. 다. 그런데 총선 때는 흩어지잖아요. 다. 왜냐하면 그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발동이 너무 늦게 걸려요.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네. 사법 리스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그때 미국 갔다 서둘러 귀국을 해서라도 사실은 시작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신당이고 뭐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네. 받고 그러면서 이제 좀 새로 확산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 숨어 있다가 그다음에 엎드려 있다가 이제 총선 몇 개월 앞두고 본인들을 따르던 예를 들어서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학살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점점 고조되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옳은 얘기를 하고 필요한 어떤 정치 그 리더가 되려면 평시 전시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만드는 것은 어차피 이제 아까 선거 제도와 좀 연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호남에서 얼마나 이낙연 전 대표를 또 이렇게 지지할 거냐 이런 부분 그리고 당내에서 몇 사람들이 결사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과 연동되기 있는데 아직은 뭐 경계선에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당내는 지금 이영호 의원님이 아주 평론가적 입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 당내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장악을 했다. 개딸들이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딸 당이라고 그 정체성은 이재명 사당입니다. 개딸 당이고 그런 상황에서 몇몇이 이탈해 가지고 신당을 만든다. 현역들이 그건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 정도로 결기와 행동력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은 회의가 있고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당 또 개딸 당 이런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참 지금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늦은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의원님은 이제 뭐 개딸당 이재명의 사당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뭐 최측근 아닙니까? 그런데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초대형 악재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다시 당내에서 거취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동안 네. 이재명 대표 체제의 퇴진을 줄곧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가 작년에 저희 당 대선 후보 선관위원장 끝나고 나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그 당대표 개항을 당대표에 나가서 할 이후부터 적절치도 않고 대표직을 빨리 사퇴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그게 무용하고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은 저 영장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한 이유는 더 공고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네, 저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